네. 자, 저희가 이제 또 매번 이제 토론 또 시간이 또 되었는데요. 일단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제 제가 좀 진행할 부분은 이제 환율 조작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사실 어제 그다음에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가 급락을 만들었고 지금 아시아 증시 그다음에 우리 시장까지 하락을 만들었던 일단 요인 중에 하나가 이 환율 조작국, 미국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중국을 지정을 하면서 시장에 이제 영향력을 미쳤는데요. 이런 영향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와 관련된 부분을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에 앞서서 제가 이제 이 환율 조작국과 관련된 이 배경에, 그러니까 지정을 한 배경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는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는 거는 4월 달과 10월 달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무부 이제 이 보고서를 낼 때 이제 4월, 10월이 원래 이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그게 되게 이례적으로 그냥 날짜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이거를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어요. 이제 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건 법이 이제 두 가지인데, 무역종합법이랑 그 다음에 이 교역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막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거, 뭐 GDP 뭐 얼마, 그 다음에 뭐 경상수지 얼마,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 게 이제 교역법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교섭법이죠. 이쪽 관련된 부분의 영향인 거고요. 지금, 중국, 오늘 이제 그러니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던 이거는 그러니까 무역종합법에 일거한 것 같아요. 중국이 환율에 대한 제도가 일반이랑 좀 틀리잖아요. 다르죠. 그거 설명을 좀 약간.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쉽게 말하면 완전 자율 환율 시장이 아닙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고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밴드 안에서 그러니까 인민은행이 매일매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이 위안화는 이만큼 여기야라고 이제 고시를 하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 밴드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물론 예전에는 뭐 거의 그냥 딱 하나였는데, 최근에 이 밴드가 그나마 좀 많이 넓어졌긴 했지만, 여전히 이 환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민은행의 중앙은행의 입김이 좀 더 강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든지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 완전 자율 환율제이기 때문에 그냥 시장에 맡겨지는 거죠. 시장에 맡겨지지만 요거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인민은행이 그 밴드 내에서 환율을 고시하고 거기에서 이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미국이 이번에 종합무역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그거 나오거든요. 유의미한 무역흑자라는 게 그냥 애매한 문구거든요. 유의미한. 그걸 이제 이유로 해서 이제 일단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한 번은 아닙니다. 근데 24년 만이거든요, 지금 거의. 그러니까 94년에 클린턴 때 한번 이게 나왔습니다. 중국을 지정을 했고요. 우리도 지금 역사적으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대만, 중국. 이렇게 세 나라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때 이번에 클린턴이 94년도에 환율 조작국 지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번에 이게 이제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오랫동안 좀 안 하다가 한 거고요. 클린턴과 지금 트럼프의 좀 정책이 약간 비슷합니다. 그때 당시도, 클린턴 같은 경우도 뭐 슈퍼 300조라 해가지고 좀 보호무역을 강하게 했죠. 그러면서 환율 관련 부분을 좀 이끌었던 부분이고, 이걸 지금도 트럼프가 좀 약간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번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는 건 두 사람에게 경고한 것 같아요. 두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게 딱 한 것보다는 또 한 사람이 더 있다. 파월 의장에게도 경고를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연관이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환율, 그러니까 7위안으로 그러니까 관세, 중국 입장에서는 그거잖아요. 관세를 10% 부과해버리니까 이 관세 10% 부과한 거를 환율, 그러니까 위안화 약세를 이끌어서 상쇄시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야, 이거 나는 용납할 수 없어. 그러면서 그냥 바로 그냥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게 일단은 경고를 날린 겁니다. 너희 꼼수 쓰지 마. 쉽게 말하면 꼼수 쓰지 마. 라는 경고를 날린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하나,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한 경고인 거죠. 중국 이렇게 하고 있잖아. 오늘 트윗에도 이야기했죠. 야, 연준 봐라고. 중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환율을 조작하고 있잖아. 너희는 뭐하니? 싸워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7월 FOMC 회의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쉽게 말하면 성에는 안 찬 거죠. 그러니까 25bp하고 말아버리고 그다음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좀 안 열어둬 보니까, 야, 연준 너희가 안 해? 그러면 내가 하게 만들어줄게. 그쵸. 라는 그런 뉘앙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환율 조작국이 지정되고 나서 달러가 약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미국채, 그러니까 지금 수익률도 다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지금 9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100%까지 다시 또 늘어났다는 거. 그만큼 이제 양쪽에 대한 경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근데 또 중국이 꼬리를 내렸어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루만 내린 건지 계속 그럴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사실 중요했던 게 어제 사실 글로벌 시장의 급락이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을 넘겼다라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러고 이제 환율 조작국 지정하고 나서 바로 중국이 이번에 고시를 7위안 밑으로 고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게 흔히 말하면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환율 전쟁까지로 비화되진 않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이죠. 그 부분은 꼬리를 내렸지만 실질적으로 그 미국산 농산물 수입 금지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메리트가 없어서 안 한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고쳤어요. 이건 우리가 그냥 보복을 하는 거다라고 공식적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 뭐 대부분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어떤 우리가 바둑으로 치면 초석을 깐 거죠. 금리 인하를 유도시키기 그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잡기 위해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건 그냥 한마디로 관세를 더 매기겠다는 뜻과 그렇죠. 다른 얘기도 아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 지지 기반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또 농업 쪽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온 뉴스를 보면은 지금 화면에서 이제 좀 이따 나올 텐데 미국 이제 팜그룹이라고 나오는 이제 농업과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겠죠. 굉장히 지금 트럼프에 대한 어떤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래서 농림부 장관도 굉장히 좀 곤혹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지금 트럼프가 사실 북한의 어떤 협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중국과의 어떤 때리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지지율과 관련된 부분으로 귀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중국에서 이 3천억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농산물 수입 금지까지 맞불을 놓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는 생각해서 우리나라 증시인데 지금 문 전문가님이 마지막에 멘트 쳐주신 것처럼 중국이 한 발 좀 빼긴 했습니다. 여기서 강공으로 더 나가면 사실 우리나라 느낌상으로는 지금이 저점이 아닐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이고 시장이 금리 인하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초석을 미리 다 깔아놨기 때문에 시장이 원하는 결과는 나오겠지만 그게 또 9월 달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근데 주식 시장은 뭐가 결정되기 전에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정리를 한번 좀 해주시죠. 저는 이게 시장 영향과 관련된 부분은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에 약간 허를 찌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10월 정도에 원래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9월 달에 그러니까 협상이 있잖아요. 그때까지 좀 버텨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이제 허가 찔렸다. 그러니까 중국이 허가 찔린 거죠. 근데 어쨌든 허가 찔리건 어쨌든 지금 시장에 노이즈는 노출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장은 바닥을 예단하기는 확실히 어렵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 금리 인하를 자극시키고 이게 우리 시장, 그러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잭슨홀 미팅 정도까지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22일에서 24일이니까 그러면 호재가 나오기 위해서는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저 정리를 하면 실질적인 조치는 1년 뒤부터 되고 환율 조작국이 되면 이제 관세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제 미국의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도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죠. 그래서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실질적인 조치까지는 1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것도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모종의 결과가 좀 나오길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단기에는 좀 나오기는 어려우니까 시장의 리스크는 맞지만 시장이 좋을 때 이런 게 나와버리면 사실 그냥 그냥 없어진 조금 그렇죠. 작은 충격으로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자라보고 놀라는 소뚜껑 보고 놀라는 상황이라 조금은 좀 지켜보면서 약간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재료인 건 맞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궁금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답 없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한데 시장의 바닥은 어디인가 반대로 얘기를 해서 시장의 반등의 필요 조건은 무엇인가 하고 이제 봐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하니까 자료를 준비를 하려고 지금 미국 경기와 미국 주가 지수와 선진국과의 관계, 디엔과의 관계, 그다음에 미국 경기와 주가와 개발도상국의 관계 이런 것들 표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준비를 했다가 안 갖고 왔어요. 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표를 하나 준비해서 요거를 기반으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표는 지금 현재 뭐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 수출 추이와 그다음에 코스피 주가 지수와의 연관 관계인데 그 사이에 사실 중간중간에 급락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추세 자체는 일단 거의 같은 추세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기업의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세 개가 모두 다 안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올라가도 좀 이상하긴 하고 지금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경제 성장률 꼴찌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 지금 경제 선행 지수가 24개월 정도 아마 하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반등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실적이 좋아지려고 그러면 뭐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 사실 실질적으로 뭐 자동차 기댈 수도 없고, 원래 예, 그렇죠. 조선이 중간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조선이 원래 전체 수출액의 17% 정도를 항상 마크를 했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체 어닝이 좋아지면은 우리나라 시장 바닥이 나온다라는 과거의 어떤 흐름으로 전제 조건으로 봤을 때, 물론 이건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런 거고, 그 중간중간에 굉장히 크게 움직이죠. 우리가 보통, 갑자기 이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주인이 개를 끌고 가면 강아지는 그 그러니까 1km를 걸어가면 개는 한 3, 4km를 걷는다고 하죠. 그게 이제 경제랑 주가에 항상 이야기를 할 때 나오죠. 그러니까 주인, 항상 개 목줄. 네, 너무 주인과 멀어지면 가까이 오고 너무 가까워지면 또 뒤로 멀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 수출이 주인이라고 그러면 이제 한국 정치가 이제 보통 강아지, 개라고 표현하면 좀 그러니까 강아지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럼 바닥을 잡으려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 세계 원투라고 할 수 있는 IDM들이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리포트들 보면은 3분기가 바닥이라는 것도 있고 3분기가 그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것도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사실 예측이 어렵죠. 못 믿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이런 이제 지금 불매 운동을 하는 분들 보면 잘한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그냥 불매 운동을 하든 경기가 나빠지든 좋아지든 그냥 월급 외에 주수입이 없는 분들은 사실 몸으로 느끼실 수는 없어요. 그죠. 저는 그런 부분들, 옛날에 거란과 서희의 단판,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생각이 날 정도로 그런 해안이 좀 없을까, 라는 생각은 좀 안타깝기도 하고, 물론 국가적으로 자존심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고,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약간 대응책은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 의견을 정리를 하면,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돌아서면 과거에 거의 다 그랬기 때문에 미래에 그게 꼭 담보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3분기, 지금 3분기죠. 그래서 실적이 3분기 조금 좋아질 수 있다는 코멘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이 그렇게 더 이상 급격하게 나올 것 같지 않고, 환율이 이제 모든 걸 대변하긴 하는데 환율 안정이 우선이 돼야죠. 네, 이렇게. 저는 제가 이제 거의 박근호 전문가님께서 이야기 다 하셨던 것 같은데요. 조건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최근에 떨어졌던 게 그럼 하락이 정당하냐라는 건 전 정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증시 하락에 떨어지는 구간은 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수출 안 나오거든요. 경기 성장률 지금 안 나오거든요. 당연히. 그리고 또 내수가 잘 돌아가나요? 내수는 더 안 돌아간단 말이죠. 특히 최근에 만약에 불매운동 이 이슈 때문에 또 이제 3분기나 이때쯤 되면 또 유통 관련 종목들은 훨씬 더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안 가는 건 정답이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을 탓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 가는 게 맞습니다. 하락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 고점 찍고 꾸준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안 가는 게 맞는데, 이제 낙폭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 우리가 더 심한 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맞죠. 왜냐하면 일본과의 무역 분쟁, 거기에 최근 들어 나왔던 이제 중국의 이제 위안화에 대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급락, 이런 부분이 이제 겹쳐지면서 낙폭이 커졌기 때문에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향을 돌리려면 결국에는 이제 원칙적으로 경기가 좋아져야 됩니다. 근데 이건 어째 좋아질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건 예측이 좀 불가능하다. 결국에는 글로벌 경기가 좀 돌아서야 되고 특히 중국 경기가 좀 돌아서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미국의 무역 분쟁이 좀 완화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가 돌아설 때까지는 좀 여전히 시장과 관련된 부분의 추세 반등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급락을 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일본과의 무역 관련, 그러니까 일본과의 무역 분쟁, 그 다음에 중국과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분 좀 우려가 완화가 되면 이 부분을 좀 턴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추세를 돌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하락의 낙폭과 속도를 좌우하고 있는 이 외부적인 변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8월 정도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물론 뭐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 단기에 끝날 것 같지는 않지만 항상 시장이라는 게 악재가 노출되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악재로서의 영향력이 희석되니까 그쪽 관련된 부분은 저는 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분은 결국에는 9월에 좀 또 단판이 또 지어지는 구간 또 요 부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잭슨홀 미팅을 또 앞두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떨어지는 폭과 그 다음에 속도는 제가 보기에는 8월에 이벤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구점에서는 마무리가 될 것 같다. 추세를 돌리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락의 속도와 폭은 이제 조금씩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토방과 작별하고 야인시대, 종목 진단은 야인시대. 예민한 테마주도 야인시대, 종목 진단은 야인시대. 평일 저녁 9시, 야인시대, 종목 진단은 야인시대. 퀄리티 있는 종목 진단, 야인시대 리턴즈. 매일의 종목 진단, 야인시대.